녹정기, 김용 원저, 제2권 14장. 14. 위기일발. 그는 서너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허리 근처가 은근히 아팠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황태우라는 늙은 갈보가 독수를 써서 나를 때리다니. 궁에서 더 머물렀다가는 조만간 목숨을 건지기 어려울 것이니 역시 한시바삐 뺑소니 치는 것이 좋겠다. 그는 불꽃이 어른거리는 곳으로 다가갔다. 두 명의 시위들이 바로 술라를 돌고 있다가 그를 발견하고는 서둘러 그를 맞았다. 위소보는 물었다. 궁 안의 시위 형제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소? 한 사람이 말했다. 7, 8명이 중상을 입고 14, 5명이 경상을 입었답니다. 위소보는 물었다. 그들은 어디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소? 그곳으로 나를 안내해 주도록 하시오. 두 시위는 함께 대답했다. 공공께서 시위 형제들을 걱정해 주시다니 모두들 정말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시위가 위소보를 데리고 앞장을 서서 무시위들이 언제나 숙직을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은 꽤 넓은 편이었다. 20여 명이나 상처를 입은 시위들이 대청 위에 누워 있었고 4명의 태이가 서둘러 무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위소보는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위로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칭찬했다. 황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용감하게 적을 죽였으니 장하다는 말과 함께 일일이 상처 입은 사람의 성명을 물었다. 무시위들은 크게 정신이 나는 듯했고 상처도 별로 아프지 않게 되었다. 위소보는 물었다. 도대체 그 역적들은 어떤 내력을 지닌 자들이요? 오베라는 녀석의 부하들이요? 한 명의 시위가 말했다. 아마도 한나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잡았는지 모르겠군요. 위소보는 무시위들에게 자객과 싸우게 된 상황을 물어보면서 두 눈은 태이가 사용하는 약 쪽에 유의하고 있었다. 무시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칼과 창에 상처를 입었고 어떤 사람은 권각법에 의한 내상을 입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고 갈라지는 상처를 입고 있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와 같이 상처에 바르는 약을 내가 약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구려. 만약 궁중의 시위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미처 태이를 모시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먼저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도록 말이오. 그 자객들은 정말 극악무도하고 당돌하기 그지없어 오늘 일망타진되지 못했으니 이후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기 어렵지 않소? 몇 명의 시위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정말 시위 형제들을 보살펴주는 개공공의 마음이 알뜰하십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방금 나는 3명의 자객에게 포위 공격을 받았소. 한 명은 죽였으나 다른 2명은 도망을 치고 말았지만 나의 허리는 자객에게 일장을 심하게 얻어맞아 지금까지도 아프구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늙은 갈보가 나를 죽이려 했으니 그 역시 자객이 아닌가. 그야말로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이때 4명의 태이는 그 말을 듣자 재빨리 무시위들을 내버려 두고는 일제히 달려와서 그의 장포를 풀어 헤치고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뒤터리께에 커다랗게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약을 조제해서는 밖으로 발라주고 안으로 먹도록 해주었다. 위소보는 태이에게 갖가지 상처에 바르는 약을 큰 봉지에 싸도록 하고는 품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바르는 것과 복용하는 용법을 알아두고 다시 상처에 대는 2 조각 판자대기를 얻은 후 다시 한번 칭찬을 하고 위로의 말을 던졌다. 그런 연후에야 그는 그곳에서 나왔다. 그의 견식은 유치하다 할 수 있었고 말하는 것도 조리에 닿지 않아 요령 부족의 말이 많았으며 칭찬과 위로의 말 중에는 시정의 쌍말들이 적잖게 섞여 있었다. 무시위들은 출신이 종실 귀족이나 대부분은 거친 무리민들이라 재민이 18대 조상이니 어쩌고 하는 말들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본래 그들은 자기가 상처를 입은 데 대해서 자기의 무예가 남만 못하니
어이하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황상이 가장 총애하는 개공공마저도 자객과 싸우다 상처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네 책임이라 그만 의기소침해지고 말았다. 그런데 개공공이 갑자기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닌가. 이야말로 그것은 황상께서 성질을 내려 그들을 격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었다. 아니, 개공공에게 꾸지람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라 오히려 흡족하게 여길 정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한없이 추켜세우는 칭찬의 말을 들으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야말로 무시위들은 마음이 흐뭇해지게 되었고 자기의 몸에 난 상처들이 며칠 정도 더 길어지거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위소보는 자기의 거실로 돌아가 먼저 창밖에서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아 나직이 말했다. 소군주, 내가 돌아왔소. 그는 말없이 창문 안으로 기어들어가다가 그 여자에게 한 칼에 당하거나 일검에 찔리기라도 한다면 품속에 준비한 몇 봉지의 상처약을 자기가 먼저 사용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때 소군주는 그의 말을 알아듣고는 기뻐서 말했다. 오래전부터 기다렸어요. 위소보는 방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리고는 창문을 닫고 초에 불을 켜고 휘장을 들쳤다. 두 소녀는 머리를 나란히 하고 누워 있었다. 그 여자는 그의 시선과 부딪히게 되자 즉시 눈을 감았다. 소군주는 한 쌍의 밝은 눈동자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는데 눈동자에는 기뻐하는 빛이 역력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소군주, 내 그대에게 상처약을 발라드리리다. 소군주는 말했다. 아니에요. 먼저 저의 사절을 치료해 주세요. 상처약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사절을 발라드리겠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니 전이 하는 것이 무엇이요? 마땅히 불러야 할 소리는 하지 않는다니 섭섭하군. 소군주는 겸연쩍게 웃으며 물었다. 도대체 그대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요? 저는 그들이 그대를 개공공이라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개공공은 그들이 나를 부르는 것이고 그대는 나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잊었소? 소군주는 살짝 눈을 감으며 나직이 말했다. 제 마음속으로는 그대를 멋진 오라버니라고 부를 수 있는데 입으로 부를 때는 자꾸만 잘 안 되잖아요. 위소보는 말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 좋은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적에 나는 그대를 소군주라 부를 테니 그대는 나를 개 오라버니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람이 없을 적에 나는 그대를 착한 누이라고 부를 테니 그대는 나를 멋진 오라버니라고 불러요. 소군주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 여자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소군주, 나는 소름이 끼칠 정도야. 그는 그대에게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 그의 말을 듣지 말아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 보고 부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간섭을 하는 거요. 그대가 설사 나를 멋진 오라버니라 부른다 하더라도 나는 마다할 거요. 소군주는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사저가 그대를 무엇이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녀가 나를 훌륭한 지압이나 다정한 지압이라고 부른다면 모를까 다른 호칭은 싫은걸? 그 여자는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멸시의 빛을 얼굴에 띠고 말했다. 그대가 나의 지아비가 되고자 한다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할 것이에요. 소군주는 말했다. 됐어요. 그대들 두 사람은 전생에 원한을 맺은 사이도 아닌데 어째서 보자마자 언쟁을 벌이죠? 개 오라버니, 저에게 상처에 바르는 약을 주세요. 위소보는 말했다. 내가 먼저 그대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지. 그리고 그는 이불을 들치고서 소군주의 바지 가랑이를 말아 올렸다. 그리고 자기가 매놓은 걸상 다리를 풀고는 타박상을 입었을 때 바르는 약을 그녀의 다리뼈가 부러진 곳에 발랐다. 이어 얻어온 나무 판때기를 대고 칭칭 감아주었다. 소군주는 계속 고맙다는 인사의 말을 했는데 그 어조가 매우 간곡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나의 마누라의 이름은 무엇이지? 소군주는 어리둥절해졌다. 그대의 마누라라니요? 그러다 그녀는 위소보가 그 여자를 입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고는 미소하며 말했다. 그대는 그저 농담을 좋아하는군요. 저의 사전은 성이 방이고 이름은. 그러자 그 여자가 급히 말했다. 그에게 말하지 마. 위소보는 그녀의 성씨가 방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대뜸 모광부의 유백방소 4대 가장이 머리에 떠올라 말했다. 그녀의 성씨가 방씨라는 것을 나는 물론 알고 있지. 그 성수거사 소강, 백시쌍목이라고 하는 백한송과 백한풍은 모두 나의 친척이지. 소군주와 그 여자는 위소보가 소강 및 백시 형제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을 보고 모두 크게 놀라고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 어떻게 그들이 모두 그대의 친척이 되는 거죠? 위소보는 말했다. 유백방소 4대 가장은 우리와 자연 친척이 되지. 소군주는 더욱더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정말 뜻밖이네요. 그 여자는 말했다. 소군주, 그의 터무니없는 말을 믿지 마. 저 소녀는 심보가 대단히 나빠요. 그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야. 저와 같은 친척이 있다면 그야말로 재수의 옴붙은 격이지. 위소보는 소리내어 껄껄 웃고는 상처약을 소군주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는 입을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나직이 말했다. 착한 누이, 그대가 살그머니 나에게 이야기해줘.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두 소녀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위소보가 말하는 소리가 나직했으나 역시 그 여자에게까지 들렸다. 그녀는 급히 말했다. 말하지 마.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좋소.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대와 입을 한번 맞추어야겠소. 먼저 이쪽 뺨의 냄새를 맡아보고 다시 저쪽 뺨의 냄새를 맡아본 이후 입을 맞추기로 하지. 도대체 그대는 입 맞추는 것을 좋아하는 거요? 아니면 이름을 즐겨 말하겠소? 아마 내가 생각하건대 반드시 입 맞추는 것을 더 좋아할 것 같군.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무척 아름다웠다. 그리고 호토시라 코에는 엷은 여인의 채취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위소보는 속으로 크게 흐뭇해서는 말했다. 알고 보니 그대는 정말 향긋하군. 이거야말로 실로 맡아보지 않을 수 없는걸. 그 여인은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무례하기 짝이 없는 녀석의 수작에 울화가 치밀어 콧구멍으로부터는 엿기가 나올 지경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소보의 나이가 어렸다. 그리고 조금 전 모시위들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태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저 이 태감이라는 나이 어린 소녀는 입으로만 짓궂게 굴 뿐 어떤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정말 하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별로 놀라거나 당황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위소보가 정말로 입을 가까이 가져오며 입을 맞출 듯한 기세를 보이자 재빨리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좋아, 좋아. 이 녀석에게 이야기해 주려무나. 소군주는 빙긋이 웃고는 말했다. 저의 사저의 성은 방씨이고 이름은 외자로서 화할 이자예요. 위소보는 화할 이자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알 턱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그 이름은 그저 그렇군. 아주 좋지도 않고 말이오. 그런데 소군주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오? 소군주는 말했다. 저는 목검병이라고 해요. 검은 칼 검자에다 병은 병풍할 때 병자예요. 위소보는 병풍 병자가 무엇인지 빛날 병자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었다. 그저 나오는 대로 말했다. 그 이름은 조금 낫군. 하지만 역시 제 인류는 아니오. 방이는 말했다. 그대의 이름은 반드시 제 인류가 되겠군요. 존성대명은 또 어떻게 되시죠? 위소보는 약간 어리둥절해졌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의 진짜 성명은 말할 수가 없다. 소개자의 이름은 듣기에 대단한 이름 같지가 않으니 좋지 않군.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말했다. 나의 성은 오이며 궁 안에서 태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나를 오로공이라고 부른다오. 방이는 냉소했다. 오로공? 오로공?
그 이름은 꽤나 별. 거기까지 말하다가 갑자기 그녀는 느끼는 바가 있었다. 원래 그의 수작에 넘어간 것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채타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소군주 목건병이 말했다. 그대는 또 거짓말을 하는군요. 저는 그들이 그대를 개공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 성이 오씨는 아니에요. 위소보는 말했다. 남자들은 나를 개공공이라 하지만 여자들은 모두가 나를 오로공이라 한다오. 방이가 말했다. 난 그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위소보는 약간 놀라서 말했다. 그대가 어떻게 안다는 말이오? 방이는 말했다. 나는 그대의 성이 호씨이고 이름은 설이며 자는 팔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호설팔도란 말은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린다는 뜻이었다. 위소보는 그 말을 듣고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다가 방이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한 끝에 다시 숨이 가빠지는 것을 보고 말했다. 착한 누이, 그대는 그녀에게 약을 발라주어 아파 죽지 않도록 하구려. 이 오로공에게는 그와 같은 마누라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마누라가 죽게 된다면 두 번째 마누라를 데려올 처지도 못 된다오. 목건병은 말했다. 사전은 그대가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린다고 했는데 정말 틀림이 없군요. 그리고 모기장을 내리고는 이불을 들친 후 방이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물었다. 피가 멎었소? 목건병은 말했다. 멎었어요. 원래 밀전과 종류의 음식은 피를 멈추게 하는 효력도 있고 또 매우 찰져서 상처를 잘 막아줬기 때문에 다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었다. 물론 연용이니 밀정관이 하는 등으로 이겨 만든 풀죽이라 약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만 상처 위에 바르게 되자 피를 바깥으로 흐르는 것을 저지하는 효능은 있었던 것이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말했다. 나의 이 영단묘약은 보살의 선담보다도 영험하다는 것을 그대는 이제야 믿을 수 있겠지. 이 가운데 많은 명주 구슬의 가루가 그녀의 가슴에 묻게 되었으니 장내 상처가 낫게 된 이후 그녀의 가슴은 더욱더 아름다워져 그야말로 수화폐월의 모양을 갖추게 될걸. 그러나 애석한 것은 내 아들만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요. 목건병은 픽하고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어째서 그대 아들만이? 위소보는 말했다. 그녀가 나의 아들에게 젖을 먹일 터이니 내 아들은 자연히 볼 수 있지 않겠소. 방이는 퇴하고 침 뱉는 소리를 냈다. 목건병은 동그란 두 눈을 크게 뜨고서는 두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로서는 방사저가 어째서 위소보의 아들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 지혈 영약은 가볍게 바른 이후 다시 상처에 바르는 약을 바르도록 하시오. 목건병은 대답했다. 알겠어요. 바로 이때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개공공 주무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잠자리에 들었소. 어느 분이오? 볼일 있으면 내일 이야기합시다. 문 밖에 사람이 말했다. 소관은 서동이외다. 위소보는 깜짝 놀랐다. 아, 서 부총관께서 왕림하셨군. 어인 일이십니까? 서동은 어전시위의 부총관이었다. 위소보는 평소 무시위들과 농담을 하기도 하고 환담을 나누기도 했는데 모두들 이 서 부총관의 무공이 무척 뛰어나며 다만 어전시위 총관인 다룡보다 못할 뿐이지. 시위들 가운데서는 대단히 비범한 인물이라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근년에 이르러 황궁 밖에서 공무를 집행하느라고 위소보는 만나볼 수가 없었다. 이때 서동은 다시 말했다. 소관에게 급한 볼일이 있어서 공공에게 상의를 하고자 주무시는 것을 깨우게 되었소이다. 위소보는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가 야밤 삼경에 못하러 왔을까? 혹시 나의 거처에 자객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사를 하러 왔다면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내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뛰어들어올 것 같다. 두 소녀는 모두 다 상처를 입어서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가 없지 않은가.
불가피하게 임기응변으로 그를 바깥으로 끌어내야겠다. 서동은 다시 말했다. 이 일은 관계가 무척 크오이다. 그렇지 않으면 감히 공공께서 주무시는 것을 깨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내가 문을 열지. 그리고 그는 모기장 안쪽으로 머리를 디밀고는 나직이 말했다. 절대 아무 소리도 하지 마시오. 그리고 바깥방으로 나가서는 안방으로 통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체면불구하고 바깥쪽 문을 열었다. 알고 보니 문 밖에는 한 명의 대한이 서 있었다. 체구가 우람한데 위소보의 키는 그의 목에도 닿지 않을 정도였다. 서동은 공수의 예를 하고 말했다. 방해가 되었군요. 공공께서는 너무 탓하지 마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시오.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그의 안색을 살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웃음기도 없고 노기도 없었다. 도대체 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위소보는 물었다. 서 부총관은 무슨 급한 볼일이 있소이까? 그러면서도 그는 그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서동은 말했다. 조금 전 태후의 분부를 받았소이다. 오늘 밤 자객이 궁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은 대형무도한 짓인데 태후께서는 나에게 명하시어 개공공에게 알아보라고 하셨소이다. 위소보는 태후의 분부라는 말을 듣고 사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렇군. 나 역시 그대에게 사실을 알아보려고 했소. 조금 전 내가 황상에게 문안을 여쭈게 되었을 때 황상께서 말씀하셨소. 서동이라는 이 녀석은 정말 당돌하기 짝이 없구나. 궁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서동은 깜짝 놀라서는 재빨리 물었다. 황상께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셨소이까? 위소보가 그에게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는 것은 본래 시간을 벌어서 방법을 강구하여 달아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단 한마디 말로 그를 유인해 자기의 꾀에 넘어가도록 만들 수 있자 다시 입을 열었다. 황상께서는 나에게 날이 밝은 이후 즉시 무시위에게 알아보라고 분부하셨소. 그것은 대체 서동이 어떻게 감히 자객들과 결탁을 하여 그들을 궁 안으로 끌어들였으며 그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고 또 어떤 임무가 있으며 한패거리에는 어떠한 인물이 있는지 알아보시라는 분부였소. 서동은 더욱더 놀라서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황상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내가 자객을 궁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말씀하신단 말씀이요? 어느 간악한 자가 황상에게 터무니없는 말을 고자질했을까? 이건 그야말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외다.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께서 나에게 살짝 알아보라는 분부를 하시고 또 말씀이 계셨소이다. 서동이라는 이 녀석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된다면 반드시 그대를 죽이려고 할 터이니 그대는 조심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말했소. 황상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꼭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지. 그 녀석은 감히 자객을 궁 안으로 끌어들여 나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하고 말이오. 서동은 다급해져서는 말했다. 그대는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군. 내가 자객을 궁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황상께서는 함부로 좋은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는 않소. 오늘 밤 나는 친히 3명의 자객을 죽였소. 많은 시위 형제들이 친히 목격했소이다. 황상께서는 그들에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요. 그러는 그의 이마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나게 되었고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먼저 그가 혼비백산하도록 놀라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나는 이 궁에서 도망을 치는 것이다. 소군주와 방위는 또 어떻게 할까? 내가 흙으로 빚은 보살이 강을 건너게 된 것처럼 자신마저 지킬 수 없는 이때 우선 목숨을 건져야지. 소군주든 노군주든 또는 방이든 방망이든 상관할 게 뭐란 말인가. 나는 이제 가짜 태갑 노릇을 하기도 귀찮아졌다. 청목당의 향주도 그만두겠다. 40~50만 양의 은자를 가지고 양주로 내려가 여하원과 여춘원,
여동원이나 열어야겠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는 말을 했다. 그렇다면 자객들을 그대가 궁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니란 말이오? 서동은 말했다. 물론 아니외다. 태우께서는 친히 그대가 궁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소. 그리고 태우께서는 그대의 그럴싸한 말에 넘어가지 말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소. 그리고 단 일장의 처죽이라는 분부를 내렸소. 위소보는 말했다. 이는 아마도 그대와 내가 간악한 자의 모함에 빠진 것 같소. 서 부총관,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황상에게 가서 그대를 위해 변명을 해드리겠소. 정말 그대가 자객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면 황상께서는 나이가 젊으시나 매우 영명하시고 또 나에게 대해서는 매우 신임하고 계시니 이 일은 자연 밝혀지게 될 것이오. 서동은 말했다. 좋소, 고맙소이다. 헌데 그대는 나를 따라 태우를 만나 뵈러 가야겠소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이 야밤에 태우는 뭐하러 만나러 간다는 것이오? 나는 역시 일찌감치 황상을 배웁는 것이 낫겠소. 아마도 지금쯤 누가 성질을 받들어 그대를 잡으려 하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외다. 서 부총관, 내 그대에게 말하겠는데 시위들이 그대를 잡으려고 하면 그대는 결코 저항하지 마시오. 만약 항거하게 된다면 죄명을 좀처럼 벗기가 힘들어지게 되오. 서동은 얼굴에 근육을 부르르 떨더니 노해 부르짖었다. 태우께서는 그대가 터무니없는 말을 가장 잘 짓거린다고 했는데 정말 틀림이 없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째서 항거한단 말이오. 그대는 나를 따라 태우를 만나러 갑시다. 위소보는 몸을 옆으로 비켜서며 나직이 말했다. 저것 보시오. 그대를 잡으려는 사람이 왔소. 서동은 안색이 크게 변해서는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았다. 위소보는 몸을 돌려서는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서동은 고개를 돌리자 등 뒤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급히 방으로 쫓아 들어와서는 몸을 날리며 손을 뻗쳐 위소보의 등을 움켜쥐려고 했다. 기실 위소보의 위협에 서동은 무척 놀라고 있었다. 만약 위소보가 꼭 황제를 만나야겠다고 고집을 피웠다면 서동은 10중 8구 감히 억지로 막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소보는 방 안에 두 여자를 숨기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궁을 침범한 자객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따라서 이 일이 발견된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태우는 조금 전 친히 와서는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으니 지금의 위소보로서는 황제에게 가서 만나 변명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저 서동을 속여 고개를 돌려 뒤돌아보게 하는 즉시 방 안으로 뛰어들게 되었고 창문으로 달아날 수 있기만을 바랐다. 그는 화원 도처에 가산이 만들어져 있고 또 꽃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중에는 숨기에 안성맞춤이고 좀처럼 잡히지 않으리라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서동의 솜씨는 민첩하기 이를 데 없었다. 위소보가 막 방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뒤쫓아왔다. 위소보는 방 안에 뛰어든 이후 몸을 날려서는 창틀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는 바깥쪽으로 몸을 날리려고 했을 때 서동이 오른손을 후려쳤다. 한 가닥 세찬 바람이 일면서 위소보의 등으로 쏟아졌다. 위소보는 그만 다리에 맥이 빠져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다. 서동은 왼손을 뻗쳐서는 그의 뒤터리를 움켜잡으려 들었다. 위소보는 금나수법을 펼쳐서는 두 손에다 힘을 주고 상대방의 왼손을 밀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어린데다가 힘이 약했다. 그만 휘청하니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물 항아리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 물 항아리는 원래 해로공이 상처를 치료하는 데 쓴 것인데 해로공이 죽게 된 이후에도 위소보는 사람을 시켜 내가도록 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동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면서 손을 뻗쳐 항아리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나 한 번은 헛손질을 했다. 원래 위소보는 항아리 안에서 몸을 움츠렸던 것이다. 그러나 그 물항아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는가. 다시 손을 휘젓게 되었을 때 끝내 위소보의 뒷덜미를 움켜잡을 수 있게 되었고
물에 빠진 생쥐꼴의 위소보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위소보는 벼랑간 입을 벌리고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서동의 눈을 향해 내뿜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날리며 그의 품속으로 뛰어들 듯 달려들면서 한 손으로 그의 목을 얼싸안았다. 서동은 크게 한 소리 부르짖고 몸을 몇 번 부르르 떨었다. 위소보의 뒷덜미를 잡고 있던 오른손이 천천히 풀어졌다. 그의 온 얼굴과 눈은 물방울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 눈을 크게 부릅떴다. 얼굴 가득히 의혹과 놀람 그리고 당황한 빛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리고 목구멍 쪽에서는 끄륵끄륵하는 소리가 몇 번 났다. 뭐라고 말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았으나 말이 되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이때 싹 하는 가벼운 음향이 일었다. 한 자루의 단검이 그의 가슴팍에서 곧장 아래로 그어져 아랫배에 이르러서 멈추었다. 그야말로 서동의 가슴과 아랫배에 있는 곳까지 갈라놓고 만 것이다. 서동은 눈을 뜨고 그 한 자루의 단검을 내려다보았다. 도대체 그 검이 어디서부터 찔러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의 가슴으로부터 아랫배에 이르기까지 시뻘건 피가 내뿜어지는 것이 아닌가. 벼랑간 그는 뒤로 벌렁 쓰러졌다. 죽을 때까지 그는 위소보가 어떤 방법을 써서 자기를 죽이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위소보는 싸늘히 흐하는 소리를 내고는 왼손으로 비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자기의 기다란 장포에서 뻗쳐내었다. 원래 그가 물 항아리 안으로 떨어지게 되어 몸을 움츠리는 순간 이미 비수를 뽑아들어 기다란 장포 안으로 감추어서 칼끝을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쥐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가 들어 올려지게 되었을 때 입에 머금었던 물로 서동의 두 눈을 못 뜨게 했고 곧이어 몸을 날려서는 서동을 얼싸안았다. 그 순간 무쇠를 무자르듯 하는 비수는 이미 서동의 가슴팍 위에 꽂히게 되었던 것이다. 만약에 정말 싸움을 했다면 10명의 위소보라 하더라도 그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순간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 혁혁한 명성을 떨치던 서 부총관이 그만 암수에 넘어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었다. 위소보와 서동이 어떻게 하여 방 안으로 뛰어들었으며 위소보가 어떻게 하여 물 항아리 안으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방위와 목검병은 모기장을 들고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동이 위소보를 물독 안에서 끄집어내는 그 다음 순간 피살당하는 것을 보고 위소보가 사용한 수법이 어떤 수법인지 방위와 목검병으로서도 아리송하기만 하였다. 위소보는 곧 몇 마디의 신음소리를 하려고 했다. 나는, 그런데 자기의 음성은 목이 쉰 듯한 소리만 낼 뿐 말이 되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긴 했으나 이미 놀라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 목검병은 말했다. 정말 천지신명께 감사합니다. 그대는 놀랍게도 그 오랑캐를 죽이고 말았군요. 방위는 말했다. 이 서동의 호는 철장무적이라 하며 오늘 밤 우리 모광부의 새 형제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대가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었으니 매우 잘했어요. 한참 후 위소보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되자 말했다. 그가 철장무적이라 하지만 이 개공공, 오로공을 이길 수는 없지. 나야말로 제인류의 무학고수인지라 솜씨가 역시 다르거든.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서동의 품속을 뒤졌다. 서동의 가슴팍 안에서 한 권의 작은 글자들이 가득 쓰여진 소책자와 몇 가지의 공문이 나왔다. 위소보는 알아볼 수가 없어서 한쪽에 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뒤터리께에 딱딱한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을 만지게 되었다. 그는 비수로 상대방의 장포를 찢어서는 훑어보았다. 기름을 묻힌 배로 만든 보따리였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도대체 무슨 보물인데 이토록 깊이 숨겼을까? 그리고 그는 보따리를 싸맨 끈을 자르고는 보따리를 풀어 헤쳤다. 거기에는 한 권의 서적이 숨겨 있었다. 그런데 책장에는 놀랍게도 42장경이라는 5글자가 써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경서의 크고 작음은 물론 그 두께에 있어서도 이전에 보았던 것과 똑같았다.
다만 겉장이 붉은 비단가에 하얀 변을 둘렀을 뿐이었다. 위소보는 소리쳤다. 어이구. 그리고 그는 급히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고서는 강친왕부에서 가져온 그 42장경을 꺼냈다. 다행히 그가 도관으로 뛰어든 후 즉시 서동에게 잡혔기 때문에 책 겉장만 약간 젖게 되었을 뿐 책장은 물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는 두 권의 경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는 겉장이 붉은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붉은 비단에 하얀 변을 단 것 이외에는 전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서 그는 이미 4권의 42장경을 본 셈인데 지금 2권은 태후의 수중에 있고 자기에게 2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경서 가운데는 틀림없이 이상야릇한 점이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나는 글자를 모른다. 만약 소군주와 방소저에게 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녀들은 나를 업수히 여길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과 함께 그는 서랍을 열고서는 2권의 경서를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조금 전 태우가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은 내가 그녀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누설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서동을 파견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죄명은 자객들을 궁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엉터리 누명을 씌우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잠시 기다렸다가 서동이 돌아가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재차 사람을 보내올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먼저 선수를 쓰는 자가 강한 자라고 즉시 황상에게 고자질을 해야겠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서는 궁에서 도망치는 것이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방위를 향해 말했다. 나는 반드시 나가서 서동이 그대 모광부와 결탁을 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려야겠소. 방소저. 그는 본래 마누라라고 호칭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형세가 다급한 때라 더 농담을 했다가는 큰일을 그르치기 쉽다고 생각하고 방소저라는 호칭으로 바꾼 것이다. 그대들이 오늘 밤 황궁으로 뛰어든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오? 황제를 죽이겠다는 것이오? 내 그대들에게 전하건대 소황제를 죽일 생각은 하지 마시오. 태후라는 그 늙은 갈보는 좋은 사람이 아니니 그대들은 아예 그녀를 찔러 죽이도록 하시오. 방인은 말했다. 그대는 우리 편 사람이니 그대에게 이야기해 주어도 상관없겠죠. 우리들은 오삼계의 아들인 오응웅의 졸개로 가장하고서 황궁으로 뛰어들어와 오랑캐의 황제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공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황제를 화나게 만들어 오삼계를 죽이자는 계책이지요.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묘책이군. 묘책이야. 그대들은 어떤 방법으로 오삼계에게 화가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이오? 방인은 말했다. 우리는 내이에 일부러 기호를 남겼어요. 그 기호는 평서왕부의 부하들만이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무기와 암기에는 평서왕부라는 글자를 새겼어요. 그리고 몇 가지 오래된 무기에는 바로 대명사내관 총병부라는 글자를 새겼어요. 위소보는 물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오? 오삼계라는 녀석이 오랑캐에게 투항하기 전에 우리 명나라 때 사내관 총병으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계책은 아주 무섭군. 방인은 말했다. 우리가 이번에 궁 안으로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반드시 어떤 사람은 싸우다 죽게 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옷에 남긴 기호는 오랑캐들에게 발견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는 처음에는 불지 않다가 오랑캐들이 반쯤 죽이는 고문을 가하게 되었을 때에야 평서왕의 지시를 받아서 황제를 찔러 죽이려 했다고 고백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들은 궁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각처에 글자를 새긴 무기들을 던져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모두들 요행이 무사하게 궁 안에서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증거를 남겨두게 되는 셈이에요. 그는 흥분되어 말을 하느라고 점차 숨이 가빠지게 되었고 뺨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이 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소군주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소? 방인은 말했다. 물론 아니에요. 우리들이 신선도 아닌데 어찌 소군주가 황궁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어요.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었다. 그대의 몸에 글자를 새긴 무기가 있소? 방인은 말했다. 있어요. 그리고 이부자락 안에서 한 자루의 장검을 꺼냈다. 그러나 팔에 힘이 없는 터라 장검을 높이 쳐들지 못했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대의 곁에서 잠자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군.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대의 일검에 죽음을 당할 뻔하지 않았소. 방인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그를 노려보았다. 위소보는 검을 받아서는 서동 시체의 품속에 갈무리하고는 말했다. 나는 가서 이 서동이 자객과 한패라고 고자질을 하겠소. 그렇게 되면 이 검이 증거가 되지 않겠소? 방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대는 검에 새겨진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보았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무슨 글자를 새겼소? 그는 봐도 모르는지라 아예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물었다. 방인은 말했다. 그것은 대명산의 관총병부라는 8글자예요. 이 서동은 만주 사람이니 대명산의 관총병부에서 부하 노릇을 했을 리가 없지 않아요. 위소보는 음하고서는 장검을 다시 집어들어서는 침대 위에 놓았다. 그렇다면 그의 몸에다가 무슨 물건을 숨겨놓는 것이 좋겠소.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서 말했다. 아, 좋은 것이 있다. 그는 오응웅이 선물한 두 꾸러미의 명주 구슬과 한 쌍의 비치로 만들어진 닭, 그리고 그 한 움큼의 금표를 서동의 품속에 집어넣었다. 그는 이 금표가 북경성의 금표에서 발행한 것이고 오응웅이 사람을 보내 사온 것이기 때문에 금표의 가게 이름만 조사해 본다면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지라. 이와 같이 수작을 부려놓는다면 그야말로 빈틈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세자야, 오세자야. 나는 목숨을 건지기가 바빠서 부득이 너에게 미안한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서동의 시체를 안았다. 그리고 화원으로 옮기려고 했다. 그런데 한 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몇 사람이 다가오는 기척이 들렸다. 그는 가볍게 시체를 내려놓았다. 이때 한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황상께서 명령을 내리셨소. 소계자는 빨리 가서 분부를 받들라고 하시었소.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밤 황상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어떤 난을 당하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이제 황상께서 나를 부르시니 이야말로 정말 잘 되었다. 그러나 이 서동의 시체를 옮겨갈 수가 없게 됐구나. 그는 대답을 했다. 좋소. 내가 옷을 바꿔 입은 후 즉시 나가겠소. 그리고 그는 서동의 시체를 가만히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소군주와 방이에게는 가만히 누워서 움직이지 말도록 손짓을 하고는 총총히 젖은 옷을 벗어서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나 그 거무틱틱한 잠방이는 젖었지만 벗지 않았다. 막 문을 나서려다가 다른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다. 저 방가라는 계집애는 믿을 수가 없다. 내 물건을 훔쳐가도록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그는 2권의 42장경과 한 무더기의 음표를 모조리 품속에다가 갈무리한 후 촛불을 끄고는 방을 나섰다. 그러나 사부가 준 무공책자는 잊고 가져가지 않았다. 위소보가 문을 나서자 문 밖에는 4명의 태감이 서 있었는데 모두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앞장을 선 사람이 말했다. 개공공, 황상께서 야반삼경에 그대를 불러오시라고 하셨소. 쯧쯧쯧, 황상은 정말 그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요. 그런데 서 부총관은 어디 계시오? 황상께서는 그를 개공공과 함께 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소. 위소보는 속으로 흠칫했으나 말하였다. 서 부총관이 궁으로 되돌아왔소? 나는 본 적이 없는데. 태감은 말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가서 빨리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앞장을 서서 길을 안내했다. 위소보는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째서 나에게 서 부총관을 묻는 것일까? 그리고 황상께서는 어떻게 서 부총관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는 다시 앞서가는 태감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부수령 태감으로서 직위는 너보다 훨씬 높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나의 앞에서 간단 말이냐? 너는 나이가 적지 않은데 설마하니 궁안의 규칙을 모른단 말이냐? 따라서 그는 슬쩍 물었다. 공공의 존성은 어떻게 되시오? 우리는 과거에 별로 많이 뵌 적이 없는 것 같구려. 그 태감은 말했다. 우리야 하잘데없는 조그만 태감에 불과하니 개공공께서 몰라보시는 것도 당연하죠.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께서 공공을 보내시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보면 공공 역시 평범하고 하잘것없는 태감은 아닌 것 같소이다. 그와 같이 말을 하는 사이 그 태감은 서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황제의 침궁은 바로 동북쪽에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오? 그 태감은 말했다. 잘못 들지 않았소이다. 황상께서는 태우에게 문안을 여쭈고 계시오이다. 조금 전 자객으로 인해서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태우마마를 놀라게 했을까봐. 지금 잔영궁에 계시니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위소보는 태우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다. 그러자 그의 뒤를 따르던 3명의 태감 가운데 2명이 갑자기 양쪽 좌우로 나누어 섰다. 이렇게 되니 내 태감이 위소보를 가운데 두고 애워싼 꼴이 되었다. 위소보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어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야단났다, 야단났어. 이것이야말로 황상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태우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들 4명의 태감이 무공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혼자서 4사람을 상대해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거기다가 소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무시위들이 달려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로서는 도저히 도망칠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가슴이 크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해벌쭉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럼 잔영궁으로 가는 것이요? 그것 참 잘 되었소이다. 태우께서는 매번 나를 대하실 적마다 금은이 아니면 밀전이나 당과 같은 것을 반드시 내리셨소이다. 황태우께서는 그야말로 소신들을 가장 잘 대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녀는 내가 나이가 어려서 먹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며 언제나 먹을 것을 내리곤 하셨다오. 그러면서 그는 태우 침궁으로 통하는 복도로 들어갔다. 4명의 태감은 그가 정말 잔영궁 쪽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다시 앞에 한 사람 뒤에 3사람의 위치로 되돌아갔다. 위소보는 말했다. 지난번 태우를 뵙게 되었을 때 정말 운이 무척 좋았죠. 태우께서는 내가 오배를 잡아서 적잖은 공로를 세웠다 하며 은자를 내리셨소. 나는 힘이 너무나 적어서 어디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그때 태우께서는 말씀하셨소. 움직이지 못하면 천천히 옮기도록 해라. 소계자야, 너는 돈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대답했죠. 태우마마 소신은 친구와 사귀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몸에 금이나 은을 지니게 되고 또 태감 가운데 소신과 의기투합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신은 그들에게 나누어 준답니다. 돈은 함께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는 나오는 대로 씨부렁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는 재빨리 궁리를 거듭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 궁중에서 빠져나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앞서가던 태감은 말했다. 그렇게 많이 내릴 수가 있어? 위소보는 말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요? 이것 보시오. 그리고 그는 품속에서 한 움큼의 은표를 꺼냈다. 어떤 것은 500냥이고 어떤 것은 1000냥 또는 2000냥짜리도 있었다. 등롱의 불빛 아래 어렴풋했지만 틀림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명의 태감은 그만 콱 숨이 막혀서는 모두가 걸음을 멈추었다. 위소보는 몇 장의 은표를 뽑아들고는 웃으며 말했다. 황상과 태우께서는 끊임없이 상금을 내리시니 내가 어찌 다 써먹을 수 있었겠소. 여기에 몇 장의 은표가 있소.
어떤 것은 2천냥이고 어떤 것은 1천냥이요. 네 분 형제는 운수에 맡기고 한 사람이 한 장씩 뽑아 가지도록 하시오. 네 명의 태감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세상에 이유 없이 남에게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모두 다 손을 내밀어 뽑으려고 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말했다. 나의 몸에 지니고 있는 은자가 너무 많고 쓸 데도 없기 때문에 때로는 기분까지 우울해진다오. 이제 다시 태후와 황상을 뵙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은자를 내려주실지도 모를 일이외다. 그리고 그는 은표를 높이 쳐들며 은표가 바람에 펄럭이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곁눈질로 주위의 형세를 살폈다. 한 명의 태감이 웃으며 말을 던졌다. 개공공, 그대는 정말 은표를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요? 장난이 아니겠지요? 위소보는 말했다. 무엇 때문에 장난질을 하겠소? 우리 상성감의 형제들 가운데 나에게 800이나 1000냥의 은자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소. 자,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나 하시오. 어느 분의 형제께서 먼저 집어보시겠소? 그 태감은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였다. 내가 먼저 뽑도록 하지요. 위소보는 말했다. 잠시 기다리시오. 그대들은 자세히 보시오. 그리고 그는 넉 장의 은표를 등롱의 불빛 아래로 가져갔다. 네 명의 태감은 자세히 볼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모두 다 1000냥과 2000냥짜리 은표여서 모두 다 그만 얼굴빛이 변하고 말았다. 태감은 아내를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는 생활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장수가 된다거나 벼슬아치 노릇도 할 수가 없는지라. 금은 재물에 대해서 여느 사람들보다도 몇 배로 더 좋아하는 편이었다. 이 네 명의 태감은 궁에서 일을 하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1000냥짜리의 은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위소보는 손을 쳐들고 은표를 바람 속에 몇 번 휘두른 후 웃으면서 말을 했다. 좋소. 이분 형부터 먼저 뽑도록 하시오. 그 태감은 손을 들어 은표를 뽑으려고 했다. 그런데 손가락이 미처 은표에 닿기 전에 위소보는 손을 놓았다. 그러자 넉 장의 은표는 바람에 날리어 두둥실 떠서는 화원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부르짖었다. 어이쿠, 왜 꼭 잡지 않았소? 빨리 낚아채시오. 빨리. 은표를 낚아챈 사람이 그 은표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오. 네 명의 태감은 재빨리 두둥실 날아가는 은표를 뒤쫓았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빨리 잡도록 하시오. 날아가지 못하게 하시오. 그리고 그는 몸을 움츠리고 이미 봐두었던 가산의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는 이 화원 일대에 가산이 무척 많으며 또한 가산에는 동굴이 이어져 있고 구불구불해서 한번 기어들어가게 되면 일시 좀처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네 명의 태감은 서로 은표를 낚아채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각기 한 장의 은표를 잡게 되었으나 한 사람은 그만 헛손질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두 장을 잡은 사람과 한 장도 잡지 못한 사람이 대뜸 다투기 시작했다. 두 장의 은표를 낚아챈 사람이 말했다. 개공공이 말했소. 줍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 이 두 장 다 모두 내 것이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한 사람이 한 장씩 나누어 갖기로 하지 않았소. 나는 그저 1000냥짜리 한 장만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오. 그 사람이 말했다. 뭐라고? 1000냥의 은자라고? 매우 수월하게 말씀하시지만 한 냥도 내줄 수 없소. 은표를 잡지 못한 그 사람은 대뜸 상대방의 가슴팍을 움켜잡고 말했다. 내놓겠소? 못 내놓겠소? 우리는 개공공에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따져봅시다. 그리고 몸을 돌려 바라보니 위소보는 어느덧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네 사람은 깜짝 놀라 일제히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사방으로 나누어 찾기 시작했다.